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토론입니다. 행복교육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됐고 김병우 교육감의 임기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일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대면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특히 고3 수험생들은 여러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된 미래교육 환경을 대비한 새로운 매뉴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 모시고 충북교육의 당면 과제와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교육관님께서는 이제 지난번에 연임을 하셨고 네, 이번에 네. 이제 두 번째 임기에 이제 절반이 지나셨습니다. 네, 많은 네. 생각을 이제 하실 텐데요. 네. 이제 올 초부터 또 코로나19 때문에 네, 많이 네,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여러 가지 뭐 소회와 또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년 전 선거에서 전국 최고 지지율로 재신임을 받은 이른바 행복교육 제2기의 두 번째 해에 학년도 개시부터 느닷없이 코로나로 해서 네.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 기세가 뭐 누그러질 줄 모르는 가운데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2기 전반기에는 제가 약속드렸던 미래교육을 선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기반을 구축한 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반들이 잘 준비됐다. 그래서 코로나를 계기로 어쩌면은 그 필요성이랄지 저희들의 준비 정도가 더 부각되는 네. 또 그런 코로나 역설도 또 갖게 돼서 이제 반환점을 둔 후반기에 더욱 그 미래교육을 선도할 그런 비전을 아주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네네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병우 교육감의 두 번째 임기를 이제 행복교육 2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네네네. 이제 지난번 임기 때는 행복교육 1기였고요. 네네. 행복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행복을 교육의 어떤 구현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OECD의 교육 계획에도 개인과 사회의 웰빙 그걸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는 행복 교육이라 그러면 그걸 다 막연히 힘들고 어려운 이 공부를 잘 이겨내고 견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미래형으로 두어 왔었죠. 근데 이제 저희는 행복은 here and now, 현재형으로 학교 생활 자체가 또 배움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 된다, 신나야 된다. 교육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교육, 이렇게 행복교육의 개념을 교정하고 그래서 학교의 배움 과정 자체를 네. 아주 신나고 즐겁고 탐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힘든 것이 아니라 즐겁고 또 아주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쁨이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행복 교육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는 이제 향후 계속 얘기가 나오면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김성천 교수님께서는 한국교원대에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지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이제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교육 환경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변화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 좀 지난 6개월을 돌아보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올해는 정말 힘들었던, 모두가 네. 다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일상이 다 무너지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바라봤던 것들을 좀 이제 당연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서 네.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 예컨대 교육이란 정말 뭐냐, 학교란 뭔가,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들은 뭐고, 마을은 뭔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좀 던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뭐 개학하고 나면은 사실 학교 가기 싫어하고 막 이랬었는데 막상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학교를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또 아이들이 없으니까 정말 그 교육의 본질, 정체성의 문제까지도 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어떤 그러한 상황이 좀 놓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예전에는 학교 가는 건 너무 당연했는데 네.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야, 학교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네, 것을 네, 네. 새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학교의 네, 어떤 네.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느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든 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겪지 않았던 네, 그 길을 네. 겪고 네.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니까 지난 6개월의 교육 현장을 돌아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정말 새 학년도를 시작하자마자 느닷없이 네. 닥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상이 깨지고 또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어려워지고 어떤 부분에 차질이 생겼다, 지장이 초래됐다. 그렇게 일단은 좀 당혹스러워하면서 자기를 교수님 말씀 맞다나 네. 돌아보게 되고 우리 교육 시스템도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할 대응을 찾다 보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은 진행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고 보완책도 이렇게 찾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원격 수업이라든지 또 학교 급식으로 좀 차질이 생긴 식재료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농산물 꾸러미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코로나 대응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제 기치 아래 그렇게 해 나갔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는 사이에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그래서 아까 이제 코로나 역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덕분에 정말 그동안에 우리 충북교육이 미리 준비해 왔던 것들이 코로나 대책에 잘 쓰이고 있다 하고 부각이 되면서 네. 정말로 이 코로나 덕분에 충북교육의 준비 정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고 그 덕분에 미래교육을 5년 후, 10년 후에 했어야 될 막연한 과제로 생각했던 것을 서둘러 하게 되는 이런 역설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를 정말로 우리 교육을 돌아보면서 새로이 모색하는 이런 또 포지티브한 기회로도 삼겠다 하는 것이 지금 2020년도 상반기에 우리 충북교육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충북이 다른 지역보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이거를 좀 더 잘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네, 이제 금방 이제 준비해 왔던 것들이 부각됐다 이렇게 그거 좀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그 전부터 네.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그 과제들 또 시설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정말 이게 코로나19가 환경 재난이기도 하고 네. 정말 이제 전국적으로도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돌아보게 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이 원격 교육이 언젠가는 교육의 본령 속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조직적으로도 그걸 준비를 해서 올해 그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거든요. 네. 앞서서 잘했다. 근데 그것이 특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에 그 선생님들이 준비했던 바로 학교 시스템이 정말 그 수업 손실을 때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그래서 전국적인 모범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원격 수업을 미리 예상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단 말씀이세요? 언젠가는 올 것이다 해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 위기 속에 빛날지를 몰랐던 거죠. 왜 어떻게 그걸 예측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우리 충북교육의 구석구석이 앞선 모색과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코알라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들의 동아리가 네. 사실은
코딩 교육을 미리 앞서 준비하자라고 하는 모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원격 수업 필요성이 대두되자 그분들이 그 교사학습 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툴을 가지고 초등 선생님들이 각 교과별로 그거를 그 안에다 컨텐츠를 채우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그게 조금만 더 자기 수업 아이템을 가미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그것이 모범이 되어서 지금 이제 전국에서도 우리 도내 선생님들보다 타시도 선생님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활용을 하는 그런 모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미리 준비했던 게 맞았군요. 그 서울의 경우를 보면은 학생과 학생 간의 이동이 편하고 그 자원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원격 온라인 수업을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워낙 인프라가 많이 있죠. 그런데 충북만 하더라도 물론 도시는 상관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농어촌의 경우에는 강사를 좀 구하기도 좀 어렵고 학생과 학생 간에 이동하는 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뭐 이제 그 A 학교의 아이들이 B 고등학교로 가고 B 고등학교 아이들이 A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메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열악한 조건들을 메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온라인 원격 수업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건 속에서 더 치열하게 좀 실천하고 고민했던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농촌이라든지 좀 이제 그 지역 소멸까지도 좀 고민한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그 에듀테크라든지 원격 수업이 좀 더 발달하고 좀 앞서 있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번에 이제 교수님으로서 이제 계속 수업을 진행하시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죠? 네네네. 하시면서 이제 뭐 여러 뉴스에서도 장단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실제로 겪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제 강제로 소환된 미래라고 하는 것처럼 준비. 별로 이제 뭐 예전부터 뭐 ICT니 이러닝이니 유러닝이 이런 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수의 그 매니아 그룹들이 하는 거다라고 바라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뭐 닥쳤으니까 무조건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줌이라든지 뭐 웨비나라든지 이런 이제 실시간 도구를 써갖고 어쨌든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학생들의 반응도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녹화해서 올리는 경우에는 근데 예전에 대면 수업을 했을 때는 하나의 개념을 놓쳐버리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학생들이 뭐 어려운 개념들은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도 다시 하고 보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쑥스러운 아이들은 원래 얘기를 잘 못하는데 채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좀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또 다른 어떤 양상들을 보이기도 수업 때는 발표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채팅은 좀 더 편하잖아요. 채팅이나 이런 걸로 자기 의견을 물어보는 이런 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움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토론이라든지 이제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메우기가 좀 어려운 면들이 있는 거죠. 학생들의 그 상호작용, 우리 이제 혁신교육이나 미래교육은 학생들의 어떤 토의 토론이라든지 협업 과정들을 되게 중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해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실기 과목들, 예체능 같은 과목들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눠보시면 어떤 거를 좀 제일 어려워하세요? 아무래도 갑자기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으시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일단은 이제 온라인으로 제작해 나가는 것들이 대면 수업 50분보다 온라인으로 예컨대 25분 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그 학생들의 그 피로도가 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면으로 했을 때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몸짓 이런 단서들을 알고 수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온라인 원격으로 진행됐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를 수가 있고 최근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왔을 때 영상이나 음소거 같은 걸 아예 꺼버리거든요. 소리만 듣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25분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제작과 자료를 찾는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노동 강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온라인 수업의 여러 이제 한계들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어쨌든 현재는
그 갑자기 하다 보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들도 힘든데 특히 이제 고3 학생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시기라 그런데 여러 이제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텐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좀 대책 마련이 좀 있으신가요? 처음에 사실 이 휴업이 길어지면서 네. 제일 조바심 했던 부분이 수업 손실을 언젠가는 메워야 되는데 하는 그 선생님들의 강박관념이 제일 네. 조바심이 컸고 또 하나는 이제 당장 그 올 가을에 대입 전형 일정을 앞에 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셨겠죠. 그래서 그 수업 학업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형 자료를 만들기가 참 어렵다라고 네. 하는 것.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스펙이나 스토리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될 수험생들이 그 학종 자료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고, 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실적을 이제 주로 3학년 때 내는데 네. 그런 거를 만들 기회가 자체가 열리질 않으니까 뭐 걱정이 컸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어떤 그 재수생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현역 고3 수험생들의 어려움들을 불리게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건의들을 지속적으로 드렸고, 또 그것이 공백으로 되지 않도록 네. 저희도 이제 교육청 내에 교육과정 지원센터, 그리고 진로교육원에는 진학지도 지원센터, 그리고 각 학교별로 전담 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 선생님들 뭐 연수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온라인으로 상담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온라인으로도 뭐 스토리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내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이제 수능의 뭐 출제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을 해서 현역 고3들이 재수생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해달라. 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뭐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뭐 하향한다든가, 그리고 대학별로도 이제 뭐 학종의 어떤 뭐 특정 영역을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보완 조치를 해서 결국은 이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불리가 적어지게 네. 이렇게 보완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네. 질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지금 뭐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이제 어떤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 예컨대 상위권 학생들은 뭘 해도 잘 따라올 수가 있는데 비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 학습 교차가 심해지죠. 예컨대 그 수업을 하고 있지만 얘가 뭐 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뭐 다른 짓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아이들 중에서는 의외로 그 뭐 컴퓨터를 잘할 것 같지만 로그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죠. 이런 격차가 더욱더 좀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런 학생들의 학습 격차의 문제라든지 질 관리의 문제들, 그러니까 필요한 그 성취 기준이 있는데 이걸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걸 이제 아마 교육청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실제로 그 고3생들 아니고서도 모든 아이들이 결국은 공격이 이루어지는 학교 공간의 활동이 여러 가지로 제약되다 보니까 개인 학습, 자기주도 학습의 비중이 커질수록 그 자기주도 학습력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의 격차가 커지겠죠. 커질 거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선생님들이 낯설어하는 분들과 준비가 이미 다 돼서 익숙한 선생님들 간의 지도 방법에 또 그 지도 효과도 달라질 거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저희가 뭐 찾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정말로 그 준비 정도가 좀 차이가 나서 낯설어 하던 선생님들도 금방 아주 거의 지금 상향 평준화 됐다고 할 만큼 네. 그 이제 지도력의 차이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아이들의 그 학습 환경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공백이 길어지면 결국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아이들은 결손이 누적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게 또 예전은 과제이기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아주 병행하면서 그 간극을 메우고 격차를 줄이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는 그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한 주는 가고 한 주는 안 가고 네네네. 이렇게 다 네. 학교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는 거의 온라인 수업이 일단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초중고는 병행인데 병행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사실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그 실제로 이제 네. 선생님들의 그 업무 부담과 강도가 네. 뭐 이중고, 삼중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아져서 지원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거 쓰러질 지경이다. 네. 아주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길어질수록 그것이 더 커지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들은 좀 익숙해지는 면도 있어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원격 수업의 장점도 온라인 수업의 장점도 찾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노력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집약적으로 좀 요령 있게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약간 앞으로 갈수록은 두 가지 다가 좀 가다듬어져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지원은 또 더 다각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것보다 네. 번아웃이 제가 보기엔 더 빨리 올 것 같거든요. 예, 그것이 참 걱정이긴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학생과 네. 선생님들이 사실은 다 지쳐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의 외부 인력을 투입을 한다거나, 또 행정기관에서도 당장 일손을 덜어주고 도와줘서 될 부분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져 가는 것과 또 지원 인력이 같이 이렇게 좀 효과를 봐야 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조금 더 덜 지치고 또 새로운 기운을 얻어서 또 이렇게 잘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은 됩니다. 네. 실제 향후 교육 이제 현장에서 좀 어때요? 상황이? 행정 혁신도 네.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학교를 보게 되면 일을 할 때마다 이게 감사에 걸리냐 안 걸리냐, 네. 주제가 뭐고 지침이 네네. 뭐냐라는 걸 갖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역동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들이 계속 찔끔찔끔 내려오다 보니까 요실금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그만큼 있어요? 이제 그것이 네. 현장의 피로감들을 가져오는데 좀 더 선제적으로 현장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과감하게 풀어주고 네. 과감하게 좀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인력 지원이라든지 행정 지원과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좀 해줘야지만 현장의 그 번아웃 현상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어때요? 선생님들 지금 컨디션이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네. 이제 이게 차라리 원격이면 원격, 대면이면 대면 하나로만 해야 되는데 네. 두 가지를 좀 같이 가다 보니까 되게 애매해지는 상태로 지금 네네. 가고 있는 지점에서 갖고 있는 그 피로감이 상당히 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크게 이제 그 링크형, 그러니까 기존에 EBS라든지 이런 제작된 걸 갖고 네. 링크를 걸어주고 관리해주는 선생님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일방향이든 양방향이든 직접 만들자라고 하는 소위 컨텐츠 제작형 학교들이 있는데 네. 이 제작형 학교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만족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링크로 걸었을 때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학교가 왜 필요하고 교사가 왜 필요하냐? 공익요원이 그냥 틀어줘도 되는데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릴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우리가 급하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단 링크로 걸고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화되어졌을 때는 학교에서 스스로 이제 어쨌든 컨텐츠를 제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때의 그 제작의 질이 정말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게끔 일정한 질 관리와 수준이 보장되는 걸 좀 앞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네. 아마 이미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또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 고민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사실 비대면 수업한다는 것 자체, 그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세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종래에는 중앙 단위에서 네. 또 지방 그 행정청까지 위에서 다 세팅해서 준비해서 다 펼쳐드리고 밑에서는 뭐 받아먹기만 하고 적용만 하고 활용만 하면 되는 방식이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위에서 일일이 다 정답을 내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지침이 필요하다, 또 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비교적 친절한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자고는 하고 있지만 완전형의 완성도 높은 지침을 내릴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아웃라인과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선생님이나 현장에서는 매뉴얼 플러스 매뉴얼 너무 매뉴얼로 자기 주도적인 어떤 대응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만들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살아있는 더 다양한 형태의 아주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네. 그거를 정말 우리는 코로나 극복에 또 미래형 교육의 새로운 그 희망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학교들을 보면은요, 소위 혁신교육의 기본기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예를 네. 들면 선생님들끼리 학습 공동체가 정말 잘 이루어져 있고 네네네. 서로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나누고 거기에 이제 또 그 3주차라고 하잖아요. 학부모님들과 학생과 교사들의 어떤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교장교감 선생님의 리더십이 잘 결합되는 네. 이런 학교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응이 되는 거고 네네네. 그것이 약한 학교들은 지침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장에 요구가 있어도 네. 일단 기다려봐, 지침 올 거야. 이러고 가면 이제 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두를 어쨌든 상향 평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청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일단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뭐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또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교육 또한 미래 교육 환경을 대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된다. 네. 앞으로 이제 미래 교육 환경을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 교육청은 그 전부터 네. 교사학습 방법부터 기존의 틀을 벗자 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도 하고 뭐 같이 연구도 하고 이래 왔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시설 환경도 미래형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그 전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틀이 너무 참 틀에 박혀 있고 산업화 시대에 걸맞은 것일 뿐 미래형으로 적합하지 않다 해서 행복감성 뉴 스페이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학교 시설 환경도 미래형으로 많이 바꿔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로 해서 덕분에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뭐 한국형 뉴딜이라고 뭐 역대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했던 토건 사업만큼이나 대규모 어떤 그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겠다. 교육 환경 개선에 그거를 투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충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금 1970년대에 대대적으로 지어졌던 교육시설들이 학교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거의 낡고 노후화돼 가지고 다시 지어야 할 사이클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참에 그걸 연결해 가지고 네. 교육 환경도 미래형으로 대대적으로 뭐 증개축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이제 걸맞은 교육 콘텐츠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배움의 공동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이제 만들어 가는 이런 그 미래지향적인 그 계획의 계기가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미래 교육 환경 좀 저는 네. 일단 이제 미래 교육을 얘기했을 때 여전히 유지해야 될 게 있다고 봐요. 그 유지해야 될 것은 교육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학교를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거든요. 선생님과 아이들과 아이들과의 그 온정, 사랑, 따뜻함,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를 그리워했고 학교에 가려고 했는가라는 것들이라고 보면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원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 학교는 결국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 불확실성의 요소가 되게 강한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우리가 잘 넘기고 있는 것도 사실 시민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네. 시민을 잘 길러내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인터넷상으로도 나와 있는 유튜브나 뭐 그 인터넷상으로 공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식만 전달하는 것들은 이미 학교 외에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깊이 있는 학습이라든지 삶과 결합되어 있는 수업, 내 삶을 살찌우는 수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수업과 교육과정 이런 거를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요. 바꿔야 할 것은 이제 과거의 우리 교육은 되게 표준화된
획일화된 어떤 교육 체제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개별 맞춤형 학습인 것 같아요. 네.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자질과 특성을 보고 거기에 따른 수업과 교육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네. 수학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너 수학 못해로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얘가 왜 부족한가를 보고 맞춤형 지원까지 갈 수 있는 잘하는 것을 찾아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그 획일화된 어떤 체제를 네.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혁신교육이고 우리 지금 충북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좀 나가야 되겠다. 과거의 문법이 우리가 예전에 계속 시험 보고 나갔고 한 줄 세우기 식으로 해서 나가던 이 틀을 이제 우리가 좀 과거의 유물로 박물관으로 좀 보내고 네. 미래를 향해서 이제 나가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되고 있는 계획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그 능률 지상주의로 이렇게 좀 집단 교육, 집체 교육을 해왔던 그 우리 교육 시스템이 학교 환경 구조도 거의 틀지어서 이렇게 주어져 왔죠. 뭐 흔히들 비교하기를 학교나 교도소나 군대가 똑같은 구조였다. 이거는 이제 집단 수용, 통제가 중심이 되는 그 속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그 틀을 벗어서 정말로 개별화 맞춤 교육에 맞게 다양하게 크기도 모양도 다 달라야 된다. 네. 대한민국 교육이 한 학교만 봐도 모든 학교를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모양부터 다 달라지고 특히나 이제 교실 환경의 경계가 지금은 뭐 없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교실이나 뭐 기타 이제 야외 활동, 아웃도어 뭐 공간 이런 것들도 다 정말로 다양하게 열리게 되는 네. 그런 구조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 예. 각 사람의 어떤 그 특성에 맞춰서 장점을 찾아주고 꿈을 개발해주고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그걸 다 하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네. 뭐 모든 사람에게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 환경을 다 만들어 줄 수는 없겠지만 네. 학교들마다 모습은 달라질 수 있겠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아파트들은 거의 규격화되어 있고 네. 뭐 일정한 모듈이 있지만 개별 가정주택들은 뭐 건축비나 뭐 그 규모의 범위 내에서 뭐 안방 있고 거실 있고 부엌 있고 다 있긴 있지만 모양들은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학교들마다 다 다양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속에서만큼은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 더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지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우리는 뭐 이제 예를 들어 수학을 못했잖아요. 네. 수학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수학을 엄청나게 많이들 시키는 거죠. 사실 그 결국 하위권 학생들은 상위권을 위해서 깔아주는 방식들인 건데, 네. 근데 이 친구는 예컨대 국문과를 가고 싶어해요. 그러면 수학에 있어서는 아주 기초 수학 내지는 기본 수학만 하고 네. 본인이 좀 더 좋아하는 문학이라든지 소설이라는 과목을 더 열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정신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학생들의 필요에 맞춰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좀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약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또 그냥 너가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책임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학교가 같이 도와주거나 교육청이 도와주는 이러한 시스템 또 지자체가 같이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그런 단초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 교육청이 그 고교 학점제 뭐 선도교육청 또 선도지구로 청주를 이렇게 도내 대학들하고 이렇게 설정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거든요. 고교학점제는 이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 뭐 9월 학기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학교 교육 과정은 그야말로 뭐 주요 교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필요하거나 않거나 하고 싶거나 않거나 무조건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는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는 필요 없는 과목에 대해서 억지 공부하느니 좀 더 배우고 싶고 필요한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자. 근데 그것이 지금 선생님들마다 교과목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또 소수 아이들만 원하는
그것이 설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내에서도 모으고 또 뭐 지역 단위로 이 학교 저 학교 학생들끼리 배우고 싶은 아이들끼리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제 그것이 2025년도에 전국적으로 전면화되는데 네. 우리 도는 그것을 먼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도내 대학들하고 같이 이제 협조를 구해서 네. 9월 학기부터 가능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쟁점들을 좀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 텐데 일단은 지금 대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9월 학기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이 적기다라는 주장도 있고 뭐 얼마 전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필요하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셨고 일본에도 이제 저랑 학기제가 같은데 거기는 4월부터 시작하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9월 학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은 정말로 이제 휴업이 길어지면서 2020학년도 1학기가 너무 공백이 길어지니 네. 이걸 그냥 2019년도 겨울 방학이 길어진 걸로 해버리면 9월 1일부터 신학년도를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어쩌면은 좀 소박하고 단순한 발상으로 시작된 건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3월 학기제라고 하는 거는 전례도 없고 뭐 취지도 불분명한 5.16 이후에 그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참에 이제 학제도 좀 바꾸고 학년도 개념도 국제 수준에 맞게 9월 학년제로 하자 이런 얘기는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단지 그냥 겨울 방학을 길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초중고 뭐 학년도를 맞추려면은 대학도 연동이 되고 또 기업들의 그 사원 선발 사이클도 거기 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주 참 만만찮은 사회적 비용을 처리한다. 그래서 또 그 합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국제 수준에 맞추어서도 9월 학년제가 바람직하다 하고 한다면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좀 학자들의 도움도 받아서 검토해보자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신가요, 반대이신가요? 3월 학기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래도 취지도 불분명한 거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합의가 좀 필요하다. 네. 논의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9월 학년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서구 네. 문화에 맞는 사이클이에요. 네. 거기는 이제 바캉스가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긴 바캉스에 한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9월에 바캉스가 끝난 9월에 새로운 학년도를 시작하자 이런 건데 네. 우리 라이프 사이클하고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뭐 글로벌 시대에 국제 기준에 맞추자라고 한다면 이제 논의해 볼 만한 현 3월 학년제보다는 낫겠다. 네. 저는 좀 이제 9월 학기제를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해외 유학파 출신들이 유학에 딱 안 맞아야 맞으니까 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네. 외국 학기랑 우리랑 안 기다려야 맞으니까 이제 그런 되니까. 불편함 속에서 네. 사실 그 요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맥락적으로 보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어린이들도 다 농사를 짓고 막 이랬던 게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일정한 농사가 끝난 다음부터 학업이 시작되어졌던 그런 유래에서부터 이제 9월 학기제가 왔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미 꽤 오랫동안 정착되어져 온 흐름들이 있고 만에 하나 9월 학기제로 전환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추계 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8조 이상 에서 그 이상 들어간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는 게 얼마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차라리 이제 유연한 어떤 시스템, 예컨대 뭐 이제 고교학점제라든지 뭐 좀 더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유연한 시스템을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좀 실익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9월 학기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들어봤고요. 뭐 물리적으로는 일단 조금 지난 것 같으니까요. 명문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서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다른 입장, 엇박자를 낸 지가 지금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충청북도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명문고를 만들어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서 충북에서 배출해서 양성하자.
그래서 충북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자.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좀 다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입장을 좀. 사실은 그 명목 문제는 이제는 일단락 좀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요. 이미 도민들도 그러해서 뭐 도민 여론도 좀 양분됐다가 처음에는 지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명문고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66% 이르렀는데 네. 1년 만에 지금은 반대로 교육청의 입장이 차라리 더 지금 시대에 맞다 이런 여론이 다시 66%가 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66이 됐나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것이 저희는 뭐 도민들의 교육관이 바뀌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은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거다. 다시 말하면 종래의 명문고 개념은 성적 상위권 아이들을 모아서 시너지를 나게 만들어서 명문대학에 많이 보내면 그런 에리트들이 지역에 도움도 주고 그러는 자산이 되겠다. 네. 중앙무대에 인재가 없어서 충북에도 연명문고 만들면 그런 인재들 배출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명문고는 현재 제도적으로도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만든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도 지역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아서 길리는 것이 그 학생 개개인의 경쟁력도 갉아먹어서 명문고를 가는 명문대학을 가는 유리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 네. 사다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아이들을 인재로, 그래서 모든 학교를 명문고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모든 학교를 명문고로. 네네. 그런데 그게 무슨 현실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우리 김성천 교수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네. 미래인재 육성 모델 8개의 모델을 만들었어요. 네. 그 중에는 영재교육 모델과 심지어는 학교를 벗어나고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까지 인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안교육 모델까지.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6개의 모델은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고 모델을 심화시킨 거, 네. 특성화고 모델을 심화시킨 거, 그리고 이제 4개 유형의 특목고 모델을 심화시킨 거, 요렇게 전체 8개 모델로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이따가 또 뭐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겠지만, 대안교육 모델까지 도민들께서 처음에는 좀 약간 불안해 하시다가, 네. 그래, 그거 진작에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66%의 도민들이 그 모델이 믿었다, 가능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국면으로 해서 정말 이런 그 비전이 정말 잘 준비됐고, 네. 앞으로 더 서둘러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까지 이제 대두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뭐 도움을 주셨다는데 좀 덧붙이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명문고 그러면 이제 소위 서울에 있는 뭐 명문대학교에 몇 명을 보냈느냐 갖고 우리가 따져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걸 이제 선발 효과라고 해요. 우수한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왔느냐를 따졌던 건데, 이제는 좋은 학교란 그런 애초부터 공부 잘했던 애들을 몇 명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수준의 아이들이 들어와도 그 학생들을 잘 성장시켰느냐라고 하는 이런 성장률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설령 명문대로 갔던 친구들이 서울에 가 있다가 다시 충북으로 올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남아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남아서 정말 그 기업도 운영을 하고 정말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단체도 만들고 해서 지역에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네. 정말 소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자칫하다 보면은 그 18세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명문고등학교 나왔다라는 사실이 우월의식으로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협업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못 들어간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단한 소외의식과 열패감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과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이제는
모든 이 지역에 남아있는 그런 아이들을 정말 환대해주고 이 친구들이 정말 지역에 대한 애정의식을 좀 갖게 만들어내는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와 학교 간에 예컨대 우리 외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외고 아이들만 그 교육과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청주나 충북에 있는 아이들이 그 외고의 교육과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네트워크 모형과 열린 학교 모형으로 잘 만들어내는 것. 네. 이게 정말 미래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의 이제 또 쟁점이 괴산 목도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괴산 목도고는 이제 폐교가 추진되고 있는데 네네. 폐교가 되고 나서 어떤 학교를 설립할 것인지 일단은 교육청에서는 전환 학교로 네네네. 추진하고 있는데 네. 괴산 목도 주민들은 반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네네. 그 사안도 이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주민들께서도 처음에는 우려하시고 네. 반발을 하셨는데 취지를 이제 공감하시고 기대하겠다 하는 그렇게 바뀌었나요? 단계로 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정말 다행스러운데 네. 그 동무님들은 자꾸 기존의 학교 틀에 매여서 새로이 시도하는 더 나은 목도고라고 하는 비전이 그게 무슨 학교냐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게 전환 학교잖아요. 네네. 네. 그 이제 이 전환 학교라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전환기를 건강하게 지날 수 있게 네.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학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미래 인재 육성 모델 8가지 중에 대안교육 모델이 다른 데보다 앞서가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현재 기존 학교에서 견디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이 네. 제가 교육감 되기 전에는 1년에 1,800명이었는데 네. 최근에 1,300명으로 줄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1년에 1,300명 정도가 현재의 학교를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현재 있는 학교 안 다니고 대안학교 보내거나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공교육의 틀 안에서 어떻게든 네. 필요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적극적인 대안이 없이 무조건 참아라 견디라 어떻게든 버티다가 졸업장이라도 받고 나가라.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견디다가 나가든 지금 당장 벗어나든 사회에는 폭탄이 됩니다.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대안으로 그런 대안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가장 이제 좀 고위기군의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을 위한 치유형 대안학교를 네. 만들고 같이 이제 언여울 고등학교입니다. 언여울 중학교에서 이미 그거는 검증된 고위기군의 치유형 학교이고 그 다음에 정말 앞서가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미래형 단재고등학교를 만들어주고 네. 이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학습 흥미를 잃고 또는 기운이 떨어져서 그냥 학교를 못 견디고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지금은 그래도 견디어봐라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49일 정도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와가지고 그냥 견뎌라 이러는데 네. 그 아이들을 그런 전환학교에 보내면 거기 가서 기운을 차리고 정말 꿈을 찾고 또 학습 흥미를 다시 되찾고 해서 다시 정규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공부를 전념하게 되는 전학교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덴마크의 애프터스쿨레가 200년 전에 시작해서 이미 검증되고 발전되어 온 네. 체계고 그것을 뿌리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덴마크에서는 10학년이라고 하는 별도의 학교를 만들어서 그 길을 거쳐가든지 지나가든지 이렇게 하게 해서 근데 그 1년제 학교가 거기 가서 1년을 허송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사회에서 성장하는 7년 동안의 정신적 이런 정말 새로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목도고등학교에다가 한번 놓아보자라고 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목도에 특히 지역 주민들이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착을 한 이유는 그것이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기운을 차리는 것이 덴마크 애프터스쿨에도 유래가 전원 학교였습니다.
뭐 숲치유 이런 개념까지도 같이 네. 곁들일 수 있어서 그리고 이 목도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게도 공교롭게도 길을 목자에 건널 도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도 학교라고 하는 게 지금 고유명사지만 이후 충북형 전환학교의 보통 명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네. 그게 참 공교롭게 악의가 맞는 것인데 참 이해를 못 해주시는구나 아쉬웠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취지공검하겠다, 해봄직하겠다. 지어는 놓고 아이들이 안 올까 봐 걱정이었는데 아이들이 지금도 학교를 벗어나려고 하는 아들이 고등학생만 해도 800~900명이 된다니 그 아이들을 위한 그 학교를 잘 이루면 나중에 거기서 새로 난 아이들이 목도를 네. 정말로 다시 자기가 인생을 다시 출발하는 기운을 차린 제2의 고향으로 삼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하게 지금 됩니다. 일단은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입장차가 어느 정도 좁혀졌고 네네.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네네. 동무님들도 네네.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군에서도 뭐 한때 약간 좀 실망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네. 이제는 뭐 좀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뀐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과거에는 되게 부적응 학생들이 뭐 가는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실험학교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대안학교나 전환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각종 학교라고 해서 아마 국어하고 사회 50%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교육 과정을 메울 수가 있어요. 학교 자체적으로. 그럼 이제 다양한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뭐 치유가 됐던 체험 활동이 됐던 에듀테크가 됐던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서울의 경우에도 이미 오디세이 학교라든지 이제 성남의 경우에는 이제 분당 이후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미 공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학교를 배우러 많이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그러면 이제 예전에 그 사각형 네모 반듯한 학교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미래 사회를 말한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세모, 별표 학교들이 되게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 지금 이제 충북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교육계에서도 역사 바로 세우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청남대 전두환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학교 시설물 중에서도 있다고 해요. 네, 두 전직 네. 대통령의 예. 여러 시설물들 그리고 친일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제 잔재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 네, 바로 네, 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네. 그 교내에 있는 친일 잔재 뭐 또 시설물 이런 거를 다시 좀 정비하자 이렇게 했는데 많은가요? 뭐 많다기보다도 어쨌든 뭐 시설물들은 지금 거의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친일 잔재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고요. 학교 역사 중에도 뭐 일본 그 총독부에서 그 전에 구한말의 건대학교 같은 거는 뭐 배제했다든가 이런 또 배제된 또 잔재도 있고 또 추가된 잔재도 있고 뭐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권위주의 정부 때 만들어진 그 찬양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과연 존치할 만한가 이런 이제 논란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설물이 있는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적 유래를 갖고 있는 시설물들이 처음에 그 설치할 때처럼 뭐 우상화에 뭐 선약물로 쓰인다거나 하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런데 또 그게 일종의 블랙 히스토리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우고 닦아내고 없애고 덮어버리는 것이 그러면 제일 바람직한 거냐. 그거는 또 그것대로 온당치 않다라고 봐서 네. 역사적 교훈을 제대로 계기교육하는 소재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시설물들을 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네. 새로 뜯어낸다든가 해서 뭐 교육박물관에 놓고 거기다가 그 유래를 설명하는 자료를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역사적 교훈을 되살려 잊지 않게 하는 또 그리고 의미를 찾아내게 하는 그런 자료를 써야겠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마 우리 학창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맞고 다니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막 예전에 체벌도 많이 당하고 이랬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면은- 맞으셨나 봐요.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네네.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가만히 보면 그게 다 일제 시대의 문화와 일제 강점기 때의 그 잔재죠. 그리고 군부 독재의 그 어떤 문화 속에서 학교라는 데가 되게 통제 중심의 어떤 시스템이 와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이것이 뭐 시설 철거가 핵심이 아니고 네. 이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교육의 어떤 관점,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공과 따져가면서 토의 토론해 나가면서 어떻게 나가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를 좀 주체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은 살아있는 역사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행복교육 2기, 2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2년을 이제 좀 그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하실 시간만 남았습니다.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교육계에도 여러 가지 성찰과 또 이런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위기로 느끼면서도 이것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시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지금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 많은 이해와 응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또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예, 뭐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충북이 마을의 가치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충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가치들과 문화들, 관계성을 어떻게 잘 키워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학교도 계란판 속의 계란처럼 고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지역이 학교를 향해서 나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미래가 있는 것이고 충북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우리의 그 소위 명문학교 또 뭐 그 어떤 그런 한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문법에서 우리들도 젖어 있거든요. 네. 이걸 우리들이 좀 깨고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문법은 뭔가, 사회의 문법은 무엇인가, 아마 이런 것을 좀 고민하면서 충북교육의 미래를 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CJB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